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이고 하나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입니다. 이 금리라는 것은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돈의 세계에서는 중력과 같은 겁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의 상대적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은 물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화폐는 그 자체로서, 돈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돈으로 맞바꿀 수 있는 그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면 돈의 가치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 물가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계속 변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즉 중앙은행에서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같이 보면서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내 돈과 내 투자와 내 자산 배분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 그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헤지펀드 솔루션 팀의 신광호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무님. 예, 헤지펀드 솔루션. 이름이 뭔가 좀 멋있어요. 헤지펀드 솔루션 팀이 어떤 팀인지 한번 그것도 설명부터 해주시죠.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헤지펀드인데요. 예. 보통 이제 헤지펀드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헤지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의 용어라서 저희가 뭐 헤지펀드 솔루션 팀이라고 하면 이제 뭐 국내 글로벌에 투자하는 다양한 헤지펀드들에 대해서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헤지펀드에 좋은 펀드를 골라가지고 네. 그 분산 투자하듯이 내가 다시 재간접 형태로 가입을 해서 운용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저희 인플레이션인데,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릴게요. 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왜 잘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처음에 이제 전무님께서 오프닝 멘트를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돈의 중력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모든 투자 자산에게 적용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투자 자산에게 적용되는 것. 네. 예. 보통 이제 뭐 조금만 전문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저희가 자산 배분을 할 때 이제 뭐 주식이라면 주식, 채권이라면 채권,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이렇게 각 자산군들이 뭐 빌딩 블락 형식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지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모든 자산에 거의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채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정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역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어쨌건 인플레이션이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은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건 인플레이션을 보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투자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연금 투자, 저희는 사실 투자 연금 상태에서 연금을 투자로 하자는 얘기 말씀드리거든요. 금리가 낮을 때는. 그러면 그 연금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생활비로 쓸 거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인플레이션에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생활비라는 측면 플러스 또 연금은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측면 때문에 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빠지고 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이제 충분한 어떻게 목돈을 마련을 해서 그 부분이 내 은퇴 노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우리가 그 퇴직연금 계좌라든가 연금저축계좌 혹은 ISA 계좌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펀드와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냐면 자산 배분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인플레이션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얘기가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도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워낙 또 뉴스가 많이 나와서 다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된 부분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뭐 작년, 뭐 재작년 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기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등 모든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굉장히 디플레이션을 겪은 뭐 이제 경기 하락을 겪은 이후에 중앙은행이라든지 각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 담당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차라리 디플레이션보다 낫다. 예. 그러한 측면은 경기를 하락시키는 것보다는 경기 하락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면 빠르게 시장에 유동성을 유동성 예. 공급이라고 하면 현금을 굉장히 뭐 다양한 사람들에게 풀어서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경기를 조금 더 이제 상상시킬 수 있게끔 그렇죠.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상당히 예방된 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반대급부로 인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뭐 주식, 채권, 뭐 우리나라 주식, 글로벌 주식 모두 다 포함해서 이제 예. 모든 자산의 적정 가치보다 어떻게 보면 유동성으로 뭐 적정 가치가 100만 원인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금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남아도는 현금 자체가 이런 적정 가석 100만 원의 자산의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게끔 예, 밀어 올리는 거죠. 네, 예. 계속 사게끔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굉장히 버블 상태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좀 중요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왔을 때 2007년도죠. 그때는 거의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나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경제학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네. 가장 이 대공황의 경제학자로는 그 존 메이나드 케인즈 경이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한 사회의 부를 파괴하는 데는 더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풀어서 디플레이는 막자, 디플레이는 막자서 인플레이션 왔는데 이렇게 푸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 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좀 궁금한 게 왔는지 안 왔는지를 논란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도대체 뭘 보고 인플레이션 왔다고 하지? 근데 몸으로 느끼는 걸 있거든요. 뭐 네. 이제 팥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팥값이 금값이 됐으니까. 네. 근데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어떻게 느껴야 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크게 볼 수 있는 지표는 이것도 이제 뭐 항상 기사화되는 부분이긴 한데 예.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장 크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비자 물가지수가 방금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뭐 팥값도 포함이 될 거고요. 예.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사는 거라든지 예.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이 연관되었을 때 이게 뭐 이전 대비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뭐 물가가 내리는 부분이 디플레이션 간단하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평탄하게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올해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 특히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이슈로 지목받고 있는 미국 자체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랐는데요. 예. 5월 한 중순쯤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플러스 4% 이상으로 전년도 대비 올라갔습니다. 그 전년도 대비 4%는 많이 오른 건가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는 그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예.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중앙의 FRB라고 그러죠. FRB에서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 한 2% 정도를 우리 목표에서 관리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2배가 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높으면 네. 한간에 나오는 게 그럼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물가가 높으면 이제 이 물가를 오르는 걸 냅둘 수는 없잖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투자자분들이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물가가 오르는데 왜 금리와 이게 관계가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예. 인플레이션 타겟을 2%로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가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앙은행이 보통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미국 연준, 말씀하셨던 FRB라든지 연준 같은 경우에도 연준의 핵심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가격 안정화. 아. 결국에는 이제 모든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물가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그게 2%.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2%, 더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른 거고, 네. 2%보다 낮으면 네. 물가만이 안 오른 거고, 여러분들 딱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2% 기준으로 딱 쉽게. 네. 네, 근데 지금 4%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네, 이제 두 중앙의 번째 역할. 네,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제 완전 고용 부분인데요. 아.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게 이런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급여를 아하.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완전 고용이라는 게 뭐 모든 사람들이 100% 다 고용이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고용이 될 수 있는 연령층의 인력들이 뭐 일정 부분 뭐 이제 비자발적인 뭐 어떻게 보면 실업자들을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고용과 지금 물가는 이미 넘은 거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와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먼저 짚고 가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두 가지 목표, 뭐 물가 안정이라든지 완전 고용 이런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목표를 잡기 위해서 이 금리를 중앙은행이 관리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봤었을 때 뭐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금리를 관리하면서 시중에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뭐 굉장히 짧은 만기,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7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중에 어떻게 보면 자금을 공급하는 이제 중앙은행이 이런 기준금리, 공급되는 자금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그런 금리를 조정을 하면서 시중에 있는 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말씀드렸던 물가 안정화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보면 이제 기준금리를 같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같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들이 다시 이제 금융권으로 회수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이클 때문에 뭐 금리 자체가 인플레이션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돈도 지금 많이 풀었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것도 좀 뭐 금리가 오르면 걷는 효과도 있는 거고 또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 그거에 걸맞춰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실제로 그 금리가 이게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네. 이제 금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이외에 실제 시장의 금리라고 하면 이제 채권의 금리를 보통 저희가 뭐 투자자들이 금리라고 부르는데요. 뭐 여러 만기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국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뭐 1년부터 10년, 20년, 30년도 장기까지 이제 금리가 오르내리는 부분이 시중에서 금리가 이제 오른다 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는 부분 때문에 금리가 뭐 한 3월, 4월쯤에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뭐 발작되는 것처럼 뛰어오른 부분이 컸는데요. 지금 시중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다 지나고 나봐야 모든 것이 다시 우리 통계로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지금도 오르는 게 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향후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랄까 뭐 항목이라든가 포인트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가 결국에는 시중금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보는 중요한 목표 두 가지, 뭐 완전 고용과 이제 물가 안정화 이 두 가지로 연동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으로 제 생각엔 소비자 물가 지수 안에서 굉장히 단기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 4% 이상의 물가 지수로 좀 빠르게 오른 감이 없진 않지만 일단 이제 2%를 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단기적으로 2%는 계속 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앞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오른 요인들이 어떠한 항목들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미 2%를 넘었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제 두 번째 완전 고용 측면에서 이제 고용의 질이나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은 되는데 고용이 나쁘면 금리 안 올리죠, 미국은. 그렇죠. 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극단적으로 올라가지 뭐 5%, 10%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에는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잘 알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물가가 오르면 금리 자연스럽게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이란 나라는 중앙은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물가도 보지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고용 상태를 본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고용의 지표는 뭐 양적인 면도 있잖아. 숫자가 많은 거지만 그게 그 자리가 막말로 뭐 정부에서 억지로 만든 일자리면 사실은 질은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 일자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고용을 볼 때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고용이라는 숫자의 반대가 실업률이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실업률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2019년 말에 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3.5에서 4% 정도 실업률이 되었었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직후 뭐 작년 3월 말 전후했을 때 한 플러스 13%까지 거의 9에서 10% 정도 진짜 많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굉장히 치솟았다가 이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한 6.2%
2.2%까지 조금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13%까지 올랐던 실업률이 한 6% 수준으로 많이 안정화됐다. 하지만 예. 뭐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에 3.5%, 4% 수준보다는 아직 못 미친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도 더 올라야 어떻게 보면 좀 안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에 뭐 신문 기사 보니까 뭐 맥도날드 같은 데는 못 구해가지고 종업원들을 막 난리라고 그러던데 네.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실업자가 있는 겁니까? 굉장히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실업률이 높은 부분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일자리는 굉장히 빨리 늘었지만 실업률이 그렇게 빨리 줄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뭐 주정부라든지 중앙 뭐 연방 정부에서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업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실업을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뭐 맥도날드라든지 다른 곳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내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충분히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취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조금 뭐 자발적인 실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 뭐 뉴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뭐 자꾸 일 안 하고 너무 실업급여 많이 받아가면 그거 깎을 거라고 그런 네. 얘기도 뭐 하던데 그게 맞는 거죠? 일단 뭐 올해 일단 뭐 이미 결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바꾸지는 못할 텐데요. 뭐 예.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이제 고용률을 올리는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여기서 지금 인플레이션도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팬데믹 상황은 비정상이고 이제는 그 백신을 다 맞게 나면 이제 비정상이 정상의 경제로 우리가 뭐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는 우리가 평균적인 일상의 삶을 찾아가는 경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장과 인플레가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네. 과연 이런 시기에 과연 시기엔 자산이 우리 자산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산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 기관들이 어떤 자산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핵심일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여기서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 조금 더 설명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산 배분을 할 때 형제 경제 상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예. 경기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주기 안에서 어떤 부분에 위치했는지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봅니다. 하나는 지금 보여드리는 Y축에 있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Y축 상단에 있으면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Y축 좀 아랫부분에 하단 부분에 Y축이 있으면 세로죠, 세로. 네, 네, Y축이 세로. 예. 네. 세로에서 윗부분에 있으면 경기는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오르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내리는 상황이면은 경기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예. 그리고 이제 X축, 이제 수평 부분을 봤었을 때 가로축. 예. 네. X축이자 가로축.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가로축에서 보시는 이제 화살표 방향, 오른쪽 부분으로 보시면 이제 오른쪽은 이제 경기 GDP로 봤었을 때 경제 성장률이 성장하고 있으면 오른쪽. 그리고 이제 그로스가 뭐 슬로잉 그로스라고 표현되고 있는 뭐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면 왼쪽입니다. 예. 네.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측면은 인플레이션도 오르는 우리가 세로축에서 위쪽이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하는 거니까 화살표도 오른쪽이니까 네. 그 사분면 네 가지 나눈 면 중에서 네. 위에 있는 면 중에 우측에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제일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자산들이 있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제가 뭐 다양한 이런 식으로 GDP 그로스와 인플레이션을 표현하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 자료를 굳이 골라서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 지금 보시면 원의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운데 이제 중앙 부분은 약간 빨간색으로 이제 LOVOA라고 해서 Low Volatility,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거죠. 맞습니다. 변동성이 낮은 거. 네, 변동성이 낮은 대표적인 자산이 이제 뭐 캐시, 현금이라든지 현금, 예.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본드라고 해서 이제 물가 연동 채권. 물가 연동 채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 위치를 하고 네, 점점 원 바깥으로 나갈수록 뭐 굉장히 변동성이 높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기대 수익률도 높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손실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예. 그런 자산이 원 바깥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아까도 제가 여쭤봤던 건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만약에 백신이 다 많이 완료가 돼가지고 경제도 성장하고 그다음 물가도 계속 오른다 그러면 어떤 자산들이 그럼 주목을 받게 되나요?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는 이제 당분간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일사분면에 있는 우측에 있는 오른쪽 부분, 뭐 이제 좌상단에 있는 부분, 이 자산들이 뭐 상대적으로
이제 수평의 아래쪽에 위치한 자산군보다는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자산 배분함에 있어서 지금이 어떤 국면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각 국가별로 백신 보급률이 어떻게 달라진다라든지 아니면 국가 안에 뭐 각 산업 부분을 본다고 해도 저희가 보통 뭐 K-쉐이프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K자를 놓고 봤었을 때 뭐 특정 자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오르지만 예. 뭐 이제 뭐 지금 최근으로 보면 뭐 여행업이라든지 뭐 항공업 상대적으로 부진한 섹터 요새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어떤 속도로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는 뭐 테마형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이 될 수 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투자 자산을 이렇게 이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자산들이 그 시기에 주목받는 자산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완벽한 건 아니죠. 사실 네. 이거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네. 자산 배분 전략을 짜실 때 참고하시면 저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 좀 궁금한 게 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체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자산 배분 하더라도 거의 주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경제 활동의 경제의 성장과 물가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 환경을 살펴봐야 되고 네.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도 네, 뭐 도표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도표가 크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4분면으로 나눴을 때 예. 이제 동일한 분면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도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예.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뭐 짙은색 파란색은 GDP도 플러스이고 인플레이션도 플러스일 때 평균적으로 S&P 500 미국의 주식이 어떤 수익률을 거뒀는지를 보면 뭐 1990년대 이후로 플러스 3% 정도 성과를 매 분기마다 거뒀습니다. 분기마다. 네, 이제 그렇다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주식이 굉장히 호황이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물가도 좀 오르고 네, 경제가 성장하면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표는 어떤 거죠? 디스인플레이셔널이라고 해서 주식의 성장률은 뭐 앞에 말씀드린 호황에다가 인플레이션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네, 물가 오르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네. 미국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가장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시장도 평균적으로 하락은 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꼭 뭐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경제 성장으로 연계가 안 된다면 뭐 주식시장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지금은 뭐 우리나라만 봐도 한국은행이 최근에 이제 올해 뭐 경제 성장률을 뭐 플러스 3% 4% 이렇게 전망을 했듯이 예. 뭐 경제는 분명히 성장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얘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연금 같은 거 자산 배분 하실 때 정말 자산 배분 전문가로서 어떻게 자산 배분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서 팁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고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부분. 잃지 않는다. 네, 이게 뭐 어느 투자 전문가라고 해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보통 이제 제 주변 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100%의 수익률을 거둔 이후에 50%의 손실을 거뒀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원금 수준으로 모든 수익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100%의 수익의 중심을 맞추시기보다는 이제 50% 손실이 굉장히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손실을 거두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연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걸 뭐 첫 번째하고 조금 더 비슷하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타이밍으로 맞춰서 투자하기보다는 뭐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아니면 뭐 대체 투자면 대체 투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갖춰서 이런 부분을 유지하시는 게 뭐 장기적으로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시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밸런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본인의 연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직장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라고 판단을 하시면 뭐 주식이라든지 뭐 조금 더 위험이 높은
자산군의 비중을 올리실 수 있을 거고요. 예. 뭐 반대로 뭐 은퇴에 가까워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 자산보다는 이제 안정적으로 예. 현금성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높이시는 부분이 맞을 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에 대한 것도 상대적으로 대체 투자가 각광을 받는 부분이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뭐 상대적으로 성과가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반면에 뭐 해치펀드라든지 부동산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 상황에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성과를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예. 달성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품들도 고려를 하신다면 뭐 장기적인 자산 배분에 있어서 예. 네, 원하시는 성과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느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할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과연 혁신적으로 많이 나온 시대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펀드와 ETF 이런 그 다양한 그 상품들이 등장하고 투자 대상도 전통적인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뭐 리츠라든가 뭐 부동산 펀드라든가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다양한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자산을 내 몸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가는가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에 집중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잃지 않고 내 노후를 풍족하게 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알찬 내용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